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4회에 수록된 사회 경제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경제지문을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제 낯선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지문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수능 시험 때 경제와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문단부터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물가는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경기 변동 또는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물가는 결국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가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나 아니면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서 통화량 변화에 따라서 물가가 뭐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건 여러분 뭐 경기가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는 거고 통화량의 변화라는 건 여러분 돈의 양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아지면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시중에 많으면 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면 나중에 환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달러가 시중에 많아지면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죠. 환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달러가 적어지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요.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돈이 적어져요.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알았죠? 높아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거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물가는 뭐 하게 돼 있다? 물가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면 혹시나 관련된 다른 지문이 나올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적으면 사람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안 사요. 물건을 많이 안 사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통화량의 변화가 결국 물가를 상승하게 또는 하락하게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상승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그랬더니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됐죠? 이것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철이가 1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A라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10개 살 수 있었어요. 10개. 근데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8개밖에 못 사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12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은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구매력은 가치는 떨어진 거죠. 왜?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8개밖에 못 사니까요. 근데 A 물건을 결국 물가가 하락해서 12개를 샀다면 100만 원의 가치는 구매력은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건 아니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비용이 듭니다. 라고 하고 1문단은 끝났어요. 그래서 1문단을 정리하면 물가는 경기 변동,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상승, 하락하는데 상승하면 화폐 구매력 떨어지고 하락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경제적 비용이 뭔지는 이제 밑에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문단에 가면 이문단에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물가가 변화하면 결국 금액이 고정된 자산의 실질적 가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위에 똑같은 얘기예요. 물가 변하면 결국 자산의 실질 가치가 변화한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물가가 하락하면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예를 잘 보시면 돼요. 10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적금에 가입한 병철이가 있어요. 10년 동안 물가가 10배 상승했다면 만기 시 지급받는 100만 원의 구매력은 떨어진 거죠. 10년 전에 10만 원의 구매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이제 100만 원의 적금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언제 찾아요? 10년 뒤에 찾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물가가 10배나 올랐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병철이가 100만 원을 받으면 결국 이 100만 원의 가치는 결국 1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결국 물가가 올라간 만큼 병철이가 적금을 다 만기하고 받는 돈의 100만 원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해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란 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물가가 10년 뒤에 100배나 올랐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1억의 가치는 10년 뒤에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요 문장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는 결국 자산의 실질적 가치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해됐죠?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변하죠. 이처럼 고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고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면 손해, 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병철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 물가가 내려가면 10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따라서 물가 변화가 예상된다면 경제 주체는 예상되는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만약에 어떤 보험회사에 적금을 든다고 칩시다. 은행에 적금을 드는데 100만 원을 들어요. 근데 이걸 이제 10년 뒤에 찾기로 돼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물가가 10배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면 병철이는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높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만약에 이자가 10% 정도인데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10년 뒤에 물가가 10배나 오를 것 같으니까 이자를 20%로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율과 이 원금을 결국 더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받은 돈이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으면 물가가 10배 올라가더라도 이 100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말이 그 말입니다. 어느 두 시점 간의 물가 수준의 변화율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국 이 단어들을 종합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상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나타낸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밑줄 그어보세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읽어볼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에 변화시켜 실질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여러분 만약에 물가 변화가 예상이 된다면 얘가 만약에 물가가 얘가 지금 2%였어요. 됐죠? 명목 이자율이 2%입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실질 이자율은 뭐가 되겠어요? 0%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게 예상치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물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에서 5%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된다면 결국 얘가 올라간 만큼 얘를 올려주면 됩니다. 얘도 몇 프로로 올리면 되죠? 5%로 올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 실질적인 이자율에는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철이가 은행에 돈을 100만 원을 적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은행에서 명목 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5%였어요. 5%. 됐죠? 근데 나중에 물가 상승을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니까 물가 상승이 거의 10% 정도가 예상이 돼요. 10% 정도. 그럼 결국 원래 100만 원을 5%로 해서 적금을 부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10% 정도 되면 결국 실질 이자율은 어느 정도라고 돼야 돼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5%라고 봐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게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명목 이자율은 실질적인 이자율과 대비했을 때 이 명목 이자율은 5%지만 실질적인 이자율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양병철이가 5%의 이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이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자율은 5%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명목임금이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임금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명목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물가가 상승하면 병철이가 받는 실질임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병철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실제 받은 돈은 100만 원. 근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죠. 그럼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우리 모의고사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걸 예상해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올라간 만큼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병철이가 아무리 비싼 아주 높은 이자를 해서 은행과 계약을 했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그 이자율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물가가 변하는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분명히 5%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을 2%에서 5%로 올려주면 실질 이자율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변화를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변화시켜서 얘를 고정시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자율을 은행에 높이면, 알았죠? 병철이가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명목 이자율을 높게 하면, 알았죠? 병철이는 손해볼 게 없다. 이게 바로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명목 이자율을 변화시켜 실질 이자율을 고정시키면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병철이 이렇게 은행에 계약을 하면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높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병철이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근데 그 밑에 그래서 이와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명목 이자율 변화의 사이에 1대1에 대응이 되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얘가 3% 변했어요. 됐죠? 이것처럼 얘도 3% 변해주면 1대1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병철이는 손해볼 게 없다. 물가가 변하는 게 예상이 될 때 이렇게 변해주면 얘가 고정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이건 아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때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만큼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은 떨어진 거지만 명목 이자율을 높여주면, 알았죠? 결국 병철이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2번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자, 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줍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병철이가 은행에 계약을 할 때 병철이가 실질 명목 이자율을 물가 상승분과 동일하게 인상을 해버리면 병철이가 받을 수 있는 실질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병철이는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한다?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피셔 효과는 여러분들 무슨적 부담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2문단 이해되죠? 근데 이제 3문단으로 딱 가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경우에도 아무리 물가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경제적 비용은 든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들지만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 물가 변화가 예상이 되더라도 두 번째 문단과 다르게 경제적 비용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밑에 하지만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경우에도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조세고 또 하나 맨델 토빈 효과랍니다. 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맨델 토빈 효과가 있다. 이때는 경제적 비용이 든다. 아무리 물가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이런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플레이션 조세는 뭡니까? 밑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정부가 화폐를 증발합니다. 많이 찍어요. 화폐를 많이 찍으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겠죠. 그럼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됐죠? 예금자와 달리 화폐를 보유하고 예금자는 뭐 하면 되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아까 이 문단에서 읽은 것처럼 명목 이자율을 높이면 손해 안 보거든요. 근데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화폐 보유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명목 이자율의 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화폐 보유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만약에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은행에 맡긴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올라간 만큼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걸 보상받을 이자가 없으니까, 알았죠?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올라간 만큼 내가 이자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면 자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실질적 가치의 하락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를 보유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가 상승만큼 손해를 봅니다. 반면에 뒤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여기서 이해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23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가를 올라간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본 만큼 정부로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민간 부분에서 정부 부문으로 부의 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건 민간의 돈이 정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부가 민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좀 해놓으세요. 알았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정부는 이익을 본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걷지 않는데도 물가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이건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3번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결국 여기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 물가가 올라가면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가치 떨어진 만큼 정부는 이익을 본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다. 병철이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병철이는 결국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부에 내니까 당연히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철이가 돈이 있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병철이는 그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돼요. 그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도 당연히 그 물건에 부여된 세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뭐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고 해서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닙니다. 23번을 여러분들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가가 상승해. 그럼 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져. 그럼 이 물건을 사려면 병철이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사야 돼. 됐죠? 그럼 이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물건에 붙은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결국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세금은 더 많이 거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명목 이자율의 변화폭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폭이 1대1이 아니면 실질 이자율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의 숫자가 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만큼 명목 이자율이 하락해줘야 되는데 실질 이자율을 상승을 유발하여 투자 위축과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분명히 얘하고 얘가 1대1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가 결국은 플러스로 변했어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면 얘도 변해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2%에서 잘 봐, 2%에서 1%로 떨어졌어요. 1% 떨어졌어요. 그럼 얘도 2%에서 1% 떨어뜨려야 돼요. 1%로 떨어뜨려야 돼요. 이해된 거죠? 그러면 얘는 안 변해도 돼요. 안 변해도 돼요. 근데 얘가 1%로 떨어지지 않고 겨우 2%를 그냥 유지한다면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1%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변한 만큼 얘가 똑같이 변해주면 되는데 얘가 변한 만큼 얘가 똑같이 변해주지 않으면 얘도 변하지만 얘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의 경우 분명히 물가가 하락합니다. 하락한 만큼 이자율도 하락해줘야 돼요. 명목 이자율이 하락해줘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실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에요.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 그러면 투자 위축과 함께 생산 감소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안 빌리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이제 경기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물가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맨델-토빈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서. 자, 우리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다시. 만약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봅시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이게 분명히 지금 마이너스 5%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래 2%였다가 마이너스 5% 떨어져야 되는데 4%밖에 명목 이자율이 안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질 이자율은 1%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 명목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한 만큼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 이자율이 높아져요. 실질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럼 결국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 실질적인 이자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안 빌려요. 그럼 결국 투자를 안 해요. 그럼 경기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맨델-토빈 효과입니다. 아까 피쇼 효과는 여러분 얘가 변한 만큼 얘가 변하면 얘가 안 변하면 되거든.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얘가 변한 만큼 얘가 못 따라오면 얘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물가 변화가 예상될 때도 인플레이션 조세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들고 맨델 토빈 효과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문단은 한편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거는 뭐냐면 물가 변화를 예상하지 못할 때도 뭐가 든다?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경제 주체가 생기게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재분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디플레이션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부의 이전을 초래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한번 또 이해해 봅시다. 채권자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럼 병철이가 100만 원을 여러분 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채무자한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결국 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결국 병철이는 100만 원을 빌려줬고 채무자도 100만 원을 빌렸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채무자는 나중에 병철이한테 1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됐죠? 그럼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진 만큼, 알았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채무자는 돈을 100만 원 갚더라도 이 100만 원의 가치는 예전 가치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특히 디플레이션은 공공 및 민간에 보유한 명목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의 증가 초래합니다. 왜? 화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아야 된 돈의 가치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누구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치자.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병철이가 100만 원을 갚을 때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초래하고 공공 및 민간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소비자들의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불황이 유발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양병철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물가가 떨어진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있어. 그래서 병철이가 돈을 빌렸어. 1억. 맞죠? 1억을 빌렸어. 근데 갑자기 물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철이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어.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물가가 떨어져 버리면 병철이는 결국 예전보다 적게 벌게 되죠. 돈을 적게 벌게 됩니다. 그럼 결국 1억을 이제 1년 뒤에 갚아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1억의 가치는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빌릴 때보다 갚을 때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병철이는 1억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더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이해된 거죠? 갚을 때. 그럼 결국 병철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요. 왜? 화폐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럼 결국 기업들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빌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빌리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럼 결국 이제 생산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불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이처럼 명목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 증가로 파산과 불황이 촉발되는 디플레이션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공공 및 민간 채무자의 대차 대조표 악화, 투자 및 생산 감소, 부실 채권의 급증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로 나중에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디플레이션은 여러분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돈을 갚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사람들은 돈을 더 이상 빌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도 줄어들고 경기는 불황이 돼. 그럼 결국 은행은 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럼 더 은행은 더 악화돼 상황이. 이러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건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물가가 떨어져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갚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도 뭐 예상치 못한 물가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의 저해다.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의 저해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냥 시장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소비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은 가격을 보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이게 수요 공급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는데, 됐죠? 이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로 인한 상대 가격 상승 때문인지 일반적인 물가 상승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린다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기업은 여러분들 요게, 자 보자, 기업을 잘 보세요. 기업을 보면 기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가격이에요. 이게 생산량이라고 봅시다. 생산량. 기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가격이 높으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생산량을 늘려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게 사요. 비싼데 뭐 많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품은 이 정도 양을 생산하고 이 정도 가격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근데 기업이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사나 본데? 야, 물가 상승하는 거 보니까 야, 물건 많이 만들어.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이게 오해란 거예요. 물가 상승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데 자기들의 물건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데 이걸 오해해서 물건을 많이 찍어버리면 나중에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안 사버리면 이 만든 물건은 버려야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장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소비, 기업은 가격을 보고 생산. 예를 들어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려요. 근데 이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부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물가가 상승했어요. 이 경우 상품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로 인한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물가 상승인지를 구별하기 어렵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산량을 늘리면 병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물가 상승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데 자기들 회사의 물건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줄 알고 야, 생산량 계속 늘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생산한 만큼의 양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물가 변화가 예상이 되든 예상되지 않든 결국 경제적 비용은 든다는 겁니다. 이럴 땐 들지 않지만 이게 이 지문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걸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지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조 이해됐죠? 그래서 물가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따라서 결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지요.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 만큼 명목 이자율을 높여서 결국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글의 구조를 딱 보면 20번 문제 답은 나온다는 거죠. 1번이라고 오답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정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반응 전략의 차이점은 아니죠. 이건 이제 물가 변화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특정 현상이 경제에 가져오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다. 비교서술 틀렸습니다. 3번에 특정 현상이 물가의 변화겠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주체들의 예상 여부, 물가 예상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상될 때 예상되지 않을 때 이런 경제적 비용, 이런 경제적 비용. 됐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건 이제 글 전체의 구조를 좀 볼 줄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특정 경제 변수의 상승과 하락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데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틀렸다. 특정 현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모형을 통해서 예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구조를 보면 결국 물가 변화 예상할 때 예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 답은 3번.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의 특정 방향으로 얘는 지속적으로 상승, 얘는 지속적으로 하락. 1문단에 있었습니다. 2번에 명목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되면 얘가 고정된다. 얘가 고정되는 겁니다. 얘가 고정된다.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얘가 물가가 올라가. 얘는 고정. 얘는 고정. 얘는 올라가요. 얘는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만약에 얘가 2%로 고정. 오케이? 근데 얘가 5%로 상승. 이해된 거죠? 됐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당연히 마이너스 3%가 떨어져야죠. 얘가 고정되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져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증가란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에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이자율이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피쇼효과입니다. 피쇼효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명목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 채무자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기업이 물가 상승에 의한 상품 가격의 상승을 자신의 상품에 대한 초과 수요로 오해하면 결국 물건을 괜히 쓸데없이 만들다가 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가 꼭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요거 이해하고 여기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이 지문은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2번 오답률이 높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죠. 4번이라고 오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기억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니은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기억과 니은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여부 아니죠. 물가의 예상 여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둘 다 예상했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명목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니은은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물가의 변화를 아니죠. 물가 변화 때문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변하는 거죠.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1, 2, 3번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4번에 물가가 변하는 경우 기억이 발생하면 됐죠. 피쇼 효과가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변하지 않지만 니은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가 변하면 여러분 무조건 니은이 발생하면 니은이 또는 기억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폐 구매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물가가 변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발생하든 니은이 발생하든 화폐의 구매력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자율을 변화를 줘서 그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자율을 통해서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이 말 자체가 물가 변하는 경우 기억이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입니다. 니은이든 기억이든 화폐 구매력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유지하는 또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된 선택지였습니다. 이 선택지를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역이 발생하면 물가 변화가 명목 이자율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이 발생하면 물가 변화가 결국 물가 변화가 명목 이자율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피쇼 효과입니다. 근데 니은의 경우는 물가가 변했는데 얘가 그만큼 변하지 못하면 얘도 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맨델 토빈 효과입니다. 그래서 니은의 경우는 물가 변화만큼 명목 이자율이 변하지 못하면 됐죠? 실질 이자율도 변하기 때문에 둘 다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얘가 5%인데 얘가 4%면 얘가 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명목 이자율도 변했지만 얘가 1대1로 변하지 못하면 얘까지 변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만 원이고 민간이 300만 원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가능한 상품의 수량, 즉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300만 원의 실제 구매력은 30개였어요. 몇 개요? 30개였어요. 자, 이해를 잘 해봅시다. 30개였는데 물가가 상승해요. 15만 원으로 상승하면 실제 구매력은 20개죠. 그럼 10개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가 실질 구매력 감소입니다. 됐죠? 이게 결국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3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해서 20개밖에 못 사요. 화폐 구매력은 떨어진 거죠. 그럼 결국은 10개가 뭐 한 거죠? 감소한 거죠. 감소한 거예요. 이 감소분을 밑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죠? 델타. 이렇게 표현했죠. 델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P는 밑에 보면 물가 수준이고요. M은 뭐라고 되어 있죠? M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유액입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보유한 돈이 300만 원인데 물가 수준이 상승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 못 산 거죠. 이게 그래서 실질 구매력의 감소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 구매력의 감소분. 이만큼 어디가 이익이다? 본문에 보면 정부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결국 이 감소분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됐죠? 물가 수준의 구매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내가 보유한 금액이고 이게 물가 수준이니까 이게 실질 구매력입니다. 이 실질 구매력에 뭐를 인플레이션율을 곱한 만큼 정부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을 보나 이만큼 이익을 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선택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냐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의 실질 구매력 전부를 세금 말도 안 되죠, 그죠? 전부를 내는 건 아니에요. 감소분만. 민간의 화폐 보유액과 정부의 화폐 증발액 간의 차이 틀렸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해서 민간의 화폐 보유액이 감소한 만큼 화폐 보유액이 감소한 건 아니죠. 됐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민간의 화폐 보유액이 지닌 실질 구매력 요거 됐죠? 거기에 뭐를? 인플레이션만큼 실질 구매력을 인플레이션만큼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겠죠.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내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실질 구매력의 감소분만큼 정부의 이익이 된다. 근데 이런 말로 바꾸면 얘하고 얘가 같은데 같다는 걸 모르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한 민간의 실질 구매력의 감소분 요겁니다. 요거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 뒤에 있는 게 잘못됐죠. 감소분 중 인플레이션율만큼의 비율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5번 선택지는. 이걸 빼버리면 말은 됩니다. 감소분만큼 정부의 이익. 오케이? 그래서 뭐를 지어버리면 되죠? 감소분 중 할 때 중 인플레이션율만큼의 비율 이걸 빼버리면 5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은 5번이 답이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이 지문은 원래 어려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선생님 설명 들어서 내용들을 좀 이해해 놓고 그걸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경제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지문이 자꾸 어렵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이해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합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